우리 딸,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제 심장은 아직도 아릿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었던 아이. 20살 무렵부터 제 삶의 모든 세포가 오직 그 아이의 행복에 맞춰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또래들이 인형놀이에 열중할 때도 묵묵히 책을 읽거나 어려운 퍼즐을 붙잡고 씨름하던 아이. 끈기와 집념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강단 있는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남들 다 가는 대학에 한 번에 못 가고 삼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딸의 뚝심을 믿었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부엌에서 딸의 도시락을 싸던 순간들, 재수 학원 버스를 타기 위해 어둠 속을 헤치던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 다 가진 기분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딸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길고 길었던 제 고생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내 딸은 이제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그런 딸이 입사 3년 차 되던 해 회사 선배라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딸이 직접 남자친구를 데려와 인사시키던 날, 제 마음속에는 온갖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제 오랜 상상 속 사위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훤칠한 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자해 보이는 눈빛. 깍듯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어른에 대한 예의가 몸에 뱄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저희 부부의 안부를 묻고 딸에게는 살뜰하게 반찬을 챙겨주며 다정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남편도 만족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였지만 마치 우리가 검증받는 듯한 기묘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위는 저희 앞에서 완벽한 예비 신랑의 모습을 연기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종갓집의 장손이라는 말은 제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종갓집이라 함은 대대로 내려오는 엄격한 가풍과 어른 공경이 몸에 밴 집안일 테니 우리 딸이 들어가면 최소한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은 배우며 화목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처음 뵈러 갔을 때도 그 인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은 정갈했고 사돈 어른들은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격식을 갖춘 차담 자리에서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집은 사람 됐다. 정말 괜찮은 집안이구나. 주변에서도 다들 딸 시집 잘 보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물론 오랜 친구들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그 집 아들,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다더라. 능력 있는 사위 얻어서 좋겠다. 부럽다. 는 덕담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덕담 한마디 한마디가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결혼 준비 과정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물, 예단, 혼수 등으로 양가 간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희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예물을 준비해 주셨고 혼수 비율 문제로 신랑이가 벌어질 법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사돈댁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라며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아무런 마찰 없이 진행되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함은 제 오랜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제 딸이 부디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남편 만나 따뜻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그 염원 말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딸에게만은 그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은 제게 구원이자 지난 삶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늦가을의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지던 웨딩홀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고 입장하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딸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노고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고생 끝났구나. 좋은데 시집 갔으니까 편하게 살지.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딸의 앞날을 밝혀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주례사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저는 딸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안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아니 제 예상보다 더 좋게 흘러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요,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미묘한 차가움을 저는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지나친 완벽함이 오히려 기묘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쳤을 텐데 아니, 애초에 그들을 알게 되는 일조차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저 순진하게 딸의 행복만을 빌었던 제 어리석음이 결국 딸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식은 행복의 서곡이 아니라 비극의 전조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후회의 파도가 지금도 제 심장을 후려칩니다. 신혼 초 몇 달은 정말이지 꿈 같았습니다. 딸은 매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딸은 끊임없이 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어제 남편이 퇴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지 뭐야? 어머님 시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드셨다고 연락 주셨어. 시아버님도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 딸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배어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 심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기에 저는 그저 딸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역시 내 딸은 복덩이야. 좋은 사람 만나 잘 사는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죠. 불안했던 지난날의 모든 고뇌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무심히 흘러갔고 그 달콤한 신혼의 단꿈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묘한 점들이 하나둘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먹구름처럼 불안감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신경을 건드린 것은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딸은 저희 집으로 혼자 왔습니다. 사위는 일이 바쁘다고 혹은 시댁의 집안 제사가 겹쳐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들이 워낙 바쁘고 종갓집 제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명절마다
심지어는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조차 사위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은 명절이면 장인, 장모님 댁에 와서 살갑게 인사하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는데 우리 사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대문은 늘 딸아이 혼자서만 드나들었죠. 그때마다 친척들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위는 왜 안 와요? 바쁜가 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시댁 어른들의 태도였습니다. 명절이면 의례 시댁에도 찾아가 인사드려야 하는 법인데 시댁에서는 딸에게 딱히 명절 인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사돈께 전화라도 한 통 걸어보면 늘 그랬듯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 공손한 말투였는데 그 말 뒤에 느껴지는 차가운 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저희와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벽은 겉으로는 투명해 보여도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것이었죠.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종갓집 어른들은 원래 말이 없는 건가? 아니면 저희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댁은 좀 어떠냐? 불편한 건 없고? 어머님, 아버님은 너한테 잘해주시니? 그때마다 딸은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그냥 좀 조용하신 편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깊이 물어보려 해도 딸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세대가 좀 그런가 보다.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세대와는 다른 신세대 부부들의 문화라고 치부해버렸죠. 딸이 시댁에서 편안하다고 말하니 굳이 제가 나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딸이 참고 살고 있다는 절규 섞인 푸념이었단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딸의 그 애써 태어난 표정 뒤에는 지옥 같은 날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댁은 결혼 전부터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어른들 말씀이 많지 않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과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자 방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알 수 없는 냉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딸의 밝았던 미소는 점점 희미해졌고 전화통화에서도 간간히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변명 아닌 변명들이 이어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혹시라도 제 걱정이 딸에게 짐이 될까 섣불리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실체를 저는 너무나도 늦게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딸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혹시 딸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 후에는 지금도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사위의 지나친 다정함, 시댁의 지나친 침묵,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 눈이 멀었던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한 잎, 두 잎 쓰러져 내리던 그 쓸쓸하고도 적막한 계절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쌓여가던 즈음이었죠. 여느 때처럼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던 저녁,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이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은 제 심장을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사람처럼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 생기 넘치던 눈빛은 어딘가에 홀린 듯 멍했습니다. 뺨은 헬쑥하게 패여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큰일이 났구나 하고 직감했지만 차마 제 입으로 그 끔찍한 가능성을 뱉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딸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깻잎장아찌를 밥 위에 올려주어도 딸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딸이 갑자기 밥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듯한 딸의 모습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딸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 그토록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봐.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않고 울기만 하던 딸이었습니다. 제 옷깃을 움켜쥐고 한참을 흐느끼던 딸은 뼈마디가 마비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겨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행복하게 잘 산다고 굳게 믿었던 제 하나뿐인 딸에게 이혼이라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파리한 얼굴과 눈물 자국만이 제 눈에 가득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끔찍한 악몽을 이야기하듯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남편이 나보고 바람났대. 내가 남자 동창이랑 카톡 몇 번 하고 점심 한 번 같이 먹은 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너 혹시 바람난 거 아니냐? 누구 만났냐?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자꾸 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몰아붙여. 밤낮으로 의심하고 내 핸드폰 몰래 뒤지고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자 문제로 속 썩인 적 한 번 없었고 늘 정도를 걸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바람이라니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피운 사람이 뻔뻔하게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제 심장을 옥죄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딸이 집에 온 지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밤늦도록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을 겁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법무법인 XXX이라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죠. 저는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을 사위 측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께서 따님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넘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요? 우리 딸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세상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 딸은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상간녀라는 듣기만 해도 모욕적인 단어를 붙여 법적 소송까지 운운하다니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분노스러워서 제대로 된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뻔뻔함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우려 하다니. 제 심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목을 짓눌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려 했지만 컵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깨질 뻔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내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그 질문은 끝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